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러시아가 결국 침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상황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거로 보시나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기존에는 뭐 찻잔 속의 태풍 정도의 이슈였다면 네.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서 국면이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번 시장 흐름들의 핵심 변수인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된다라고 해서 2,800, 3,000, 3,200으로 갈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완화되는지 완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그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던 긴축 우려, 경기 불안, 요 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영향일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변동성을 좀 배가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 영향력을 좀 반감시키거나 아니면 소멸시키고 좀 악재가 나왔을 때는 시장의 충격을 좀 배가시키는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은 뭐 장기화될 수도 있고 좀 단기에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러시아 대 나토와 미국 간의 전면전의 가능성은 어제를 기점으로 좀 약해졌다는 점들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심리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핵심적인 포인트는 아니다. 오히려 긴축 우려나 경기 불안이 더 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으로 돌입이 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만 차질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지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제재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원자재 공급을 건드릴 만한 제재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들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인데 향후 흐름에 있어서도 천연가스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시장에 공급을 교란시킬 만한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른다, 뭐 3개월, 6개월 오른다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하셨던 인플레이션 부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 급등에 따른 부작용들이 시차를 두고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력, 그러니까 GDP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한국보다 적은 상황이고요. 글로벌 무역 규모를 본다 하더라도 18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 제재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곡물, 원자재 가격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쪽의 조치가 있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3월 FOMC에서 네. 연준이 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냐 폭에 대한 공급증들이 많이 계신데 빅스텝,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있나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부담에 있어서는 아마 저는 3월 F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하든 25bp 금리 인상을 하든 시장 통화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강도에 대한 부담은 정점을 통과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최근 그동안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물가지표 서프라이즈, 여러 경제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월 10일 전후로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는 확률은 93.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연내 12월까지 7번, 8번 금리 인상한다는 걱정들까지 좀 일부 시장에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3월 FMC 아마 한국 시간으로 17일 새벽 4시에 확인할 텐데 이때 이후 통화정책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까? 좀 진정될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점도표에 따라서 아마도 시장의 걱정이 좀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연내 7번, 8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봤을 때는 아마도
2022년 상반기가 가장 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전망하기로는 2022년 상반기 중에 100bp, 그러니까 4번 금리 인상, 2022년 하반기에는 50bp, 2번 금리 인상, 그리고 2023년 연간으로는 2번 또는 3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폭이나 강도가 가장 강할 때가 아마 상반기가 정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50bp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향후 방향성, 향후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씩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3월 FOMC에서 50pp가 됐던 25pp가 됐던 인상을 하더라도 통화 정책은 정점을 통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될 때 연준의 긴축 강도나 속도가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좀 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한 데에는 경기 불안 때문에 연준이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슬로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셨던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아마 연준이 계속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는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선 한 분기 정도의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지금이 3월, 이제 2월 지나 3월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물가 흐름이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좀 체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음 주 이제 3월 4일 날 파월 연준 회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데에 따른 영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신다면 향후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은 더 가늠하실 수 있는 가시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2차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곧바로 반등을 하고 이제 추세 반전을 할 거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다음 주, 다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그리고 경제 지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하락 가능성은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언급드려 왔었는데 2600선 하회 가능성은 열어놓되 향후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좀 변동성이 2600선이 깨지고 더 내려가게 되면 좀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 중국, 유럽의 PMI,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표. 지금 통화 정책과 경기 흐름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한 번의 등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불안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거나 좀 더 격화되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단기 급락 가능성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하자. 코스피가 좀 더 레벨이 떨어진다면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도 좋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조심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뭐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추세가 반전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주를 계속해서 지금 부진하고 있는데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은 한 3, 4월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 중에서도 실적이 그리고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의류 쪽은 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반면에 소매유통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이 좀 약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성장주 그리고 수출주 급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흐름이나 통화 정책 흐름들이 아마 3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FOMC를 지나면서 금리 인상 속도, 강도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진정되게 된다면 차별적인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재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이르지만 여기서 더 레벨이 떨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사도되는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